주요 뉴스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선거법 사건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잡으며 심리의 속도를 냈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로 압축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은 탄핵 찬성과 반대파로 나뉘어 본격적인 세력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2차 합동 토론회를 열고 내란 종식과 개헌 방향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30대 남성이 벌인 흉기 난동으로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법원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 각각 3개월 내 선고한다는 633 원칙보다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치권도 이례적인 속도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6월 3일 대선 이전에 대법원이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먼저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한 당일 첫 기일을 열었는데 이틀 만에 곧바로 기일을 또 열기로 한 겁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오늘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심리까지 열렸는데 대법원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열리는 기일에선 절차 이외에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2021년 방송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등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그동안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을 비춰볼 때 대법원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연속된 행보라는 평가입니다. 전원합의체의 합의 기일은 대법원장의 지정에 따라 기일을 추가할 수 있지만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립니다. 이번처럼 첫 기일 이틀 만에 후속 기일을 잡은 건 매우 이례적인데 새로운 쟁점 돌출이나 대법관 간의 이견 등 돌발 변수까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 재판을 강조해왔던 만큼 이재명 후보 사건도 6월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세 가지로 기각과 파기, 그리고 파기 자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를 이혁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 사건에서 대법원이 선택할 경우의 수 첫 번째는 기각입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후보 입장에선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피선거권 박탈 문제 등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파기환송 결정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것으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경우 이 후보의 대선 준비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 후보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가능성은 파기자판입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양형까지 확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본 사건을 대법원이 직접 판단해 유죄로 확정짓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직접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로 형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정치권은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려를 표명했고 국민의힘은 최대한 신속한 판결을 내세웠습니다. 각 당의 반응을 정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예비후보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시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지적과 함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을 직격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당내에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론을 염두에 둔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MBN에 파기환송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전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끝내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이미 많이 늦었지만 대법원이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는 동시에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대체 후보를 준비할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연휴를 앞둔 5월 3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전 3심이 나올 거란 분석이 크지 않았던 만큼 양당은 달라진 상황을 새로운 변수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서두르는 대법원의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조팀 우종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 기자, 앞서 기사에서도 대법원의 속도가 이례적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갔는데 이례적이라는 근거는 뭔가요? 일단 이게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게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전원합의체 재판을 하는 게 통상적인데요. 네. 이걸 이틀 간격으로 잡았다는 게 비교도 안 되는 속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이 대법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이렇게 저희 어허.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 보는 대법원의 속도전이다. 그 이유를 보면은 지금 대선이 한 40여일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실제로 40일이라는 시간 이내에 선고를 할 수 있을까? 네.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있긴 합니다. 네. 다만 40일 이내에 선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 이거는 확실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의지를 드러내는 이유, 속내가 있을까요?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그 취임 때부터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공언해 왔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네. 특히 공직선거법은 1심은 6개월, 2심, 3심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633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를 지키라고도 조 대법원장이 주문해온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상당한 원칙론자로 평가받는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내건 주문이 있는 만큼 이걸 대법원도 지켜야 하지 않냐 이런 의지를 밝힌 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원칙인 633을 계산을 해도 2심이 3월 26일, 그렇다면 3개월 후는 6월 26일, 그러면은 6월 3일이 대선, 그 이후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이 후보의 2심 선고가 나온 게 지난달 26일이니까요. 네. 3개월 뒤면 6월 26일, 즉 6월 3일인 대선 이후에 선고를 해도 이 634 원칙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여기에는 조 대법원장의 다른 의지도 있지 않냐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어허, 있습니다. 예. 예, 어제 MBN이 단독 보도에 드렸듯이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하던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조 대법원장이 오래전부터 주변의 의견을 물어온 걸로 이제 확인이 됐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적힌 헌법 84조의 의미가 진행 중인 재판도 중지된다는 건지 이 논란을 이번에 해소하려는 의지가 조 대법원장에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어허, 헌법 84조까지도 이번에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다. 그 의도가 있어 보인다. 속내가 있어 보인다. 이런 해석인데 또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이 대선 전에 이 판결이 나야 그 논란도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의지를 내비쳤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만약 상고 기각 판결을 내버리면 네. 무죄가 확정되니까요. 뭐 대선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이 논란의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뭐 다만 유죄로 판단해서 파기환송 판결을 한다. 이러면 또 파기환송심 재판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논란이 여전히 유지되게 됩니다. 때문에 무죄면 상고 기각이겠지만 만약 유죄 판단을 내린다. 그러면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아예 해버리는 파기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게 조심스럽게 거론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파기 자판인데 파기 자판, 즉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한다는데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이게 설령 유죄로 뒤집힌다 하더라도 네. 파기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작다. 이거는 이번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10년간 공직선거법 사건 중에 2,600여 건이 있었는데요. 이 중 네.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한 거는 단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오호. 이 파기 재판을 하려면 증거가 의문의 여지 없이 아주 탄탄히 갖춰져야 한다. 이런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대법원 사장의 밝은 관계자는요. 이 대선 전에 이 결론을 내지 못할 거면 조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무죄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고 유죄면은 파기 재판으로 어떤 쪽이든 확정 판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허.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3일 대선 전에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단이 이번 대선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은 4강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지지선언과 캠프 합류가 잇따랐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가 2대2 구도로 후보들 간의 세규합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일과 모레 열리는 방송 토론회 맞수를 정하는 과정에선 덕담도 오갔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제가 만나본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고든 분입니다. 의사를 안 하시고 또 안내부를 창설하시고 또 안내부를 안 하시고 또 정치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한 개도 못 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각각 맞수 토론 상대로 선택했고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서로를 지목했습니다. 이틀 동안 한동훈 후보는 3번,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2번, 안철수 후보는 한 번에 맞수 토론에 나서게 됩니다. 앞으로 치러지는 경선에선 당원 여론조사가 반영되는 만큼 그동안 상황을 지켜보던 국민의힘 원내외 인사들도 잇따라 지지 선언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후보 캠프엔 현역 의원 상당수가 참여하며 새 과시에 나섰습니다. 현역 의원 7명이 캠프에 참여했고 13명은 보좌진을 선대위에 파견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8명은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총 48명의 2차 경선 진출이 무산된 양향자 전 의원은 한동훈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양향자와 한동훈의 동행은 민심의 동행이자 혁신과의 동행이자 미래와의 동행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주력 지지층인 무당층 국민들과 중도 보수 당원들에게 직접 호소하며 강점을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이 시작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후보는 다른 새 후보들을 향해 탄핵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자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후보들 반응 엇갈렸습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4강행 티켓을 거머쥔 안철수 후보는 2차 경선 첫날 탄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자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탄핵 찬성 민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보수 지지세가 강한 나경원 후보 대신 안 후보의 중도 확장력을 선택한 당심을 부각하려는 의도입니다. 한동훈 후보 역시 당심이 곧 민심이라며 탄핵 찬성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우리 당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마음이 많은 국민들의 의지로서 모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목소리에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잘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반탄파인 홍준표 후보 역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탄핵 반대에 분명하게 무게를 뒀습니다. 미래지향적 대선을 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탄핵 반대했던 35%의 열정을 투표장에 끌어들이면 나머지 15%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번 국민의힘 경선의 핵심 화두인 탄핵을 두고 선명성 확보와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후보들의 고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돈희입니다.
이처럼 1차 경선이 마무리된 국민의힘 소식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회팀 김지영 기자입니다. 김 기자, 이제 4강입니다. 국민의힘은 결승을 가기 위한 치열하게 또 세를 많이 결집을 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죠. 네, 맞습니다. 1차 때와 달리요. 2차 네. 경선은 당심이 중요합니다. 1차 경선은 100% 민심이었다면 2차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절반 반영됩니다. 당심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지역구를 장악하고 있는 의원들이죠. 각 캠프에서 현역 의원 합류에 열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네. 현역 의원은 아주 직접 제가 컨택을 했고 직접 만난 분이고 확실하게 48분이 현역 의원들이 홈캠프를 지지하고 도와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 의원들이 그 캠프 합류 발표가 있었어요. 김 기자가 보기엔 누가 대세입니까? 네, 2차 경선에 올라간 그 4명의 후보 가운데요. 3명의 후보 득표율이 정말 박빙이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대세다 이렇게 단언할 만한 후보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의원이 40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신중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네. 이번에 또 그리고 아쉽게 4강에 합류하지는 못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누구를 지지할지도 관심입니다. 어디 합류했습니까? 일단 합류 의사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네. 이 나경원 의원, 당에 20년 넘게 몸담은 5선의 중진이자 현역 의원입니다. 수도권에 특히 현역이죠. 네. 친윤계 의원의 참여도 많았던 만큼 나 의원이 지지해준다면 당심 확보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인 이철우 경북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낙선해서 마음이 상해 있을 건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게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그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렇게 합류하라고 지금 꼬드기는 것 같은데. 이철우 지사는 이제 밀어주시기로 했고 유정복 시장도 밀어줄 것이고 동하도 하고. 나경원 후보는 지금 문자를 드렸고. 나 의원 측은 아직은 말을 아끼고 있고요. 이 지사는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유 시장 측도 특정 후보 지지를 말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이 찬탄파,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 그리고 반대했던 의원들은 좀 엇갈린 행보를 보일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이제 반탄파 가운데에서도 친윤 의원들의 행보는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네, 지금 네. 친윤 의원들은요. 김문수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로 좀 나뉘어서 행보가 그렇죠.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친윤 유상범 의원은 총괄 상완본부장으로 일찌감치 홍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찐 윤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도 곧 참여하고요. 친윤 김기현, 나경원 의원과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에는 친윤 박수영 의원이 정책 총괄 본부장을 맡은 데 이어 찐윤을 넘어 맹윤으로 불리는 윤상현 의원, 또 윤 전 대통령 호위 무사로 불렸던 이용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네. 김 후보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열어놓은 점이 친윤계의 지지가 엇갈린 이유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정권 재창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분들이 화합하고 단일화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직 김문수 후보만이 모든 사람하고 손을 붙잡고 단일화를 한다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은 탄핵에 반대했던 반탄파 후보들에게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찬탄파 후보들 안철수,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좀 불리한 거 아닐까요?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예. 안철수, 한동훈 후보 측은 1차 컷오프 그 결과를요. 네. 당심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전체 국민과 당원들의 그런 마음이 모여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민심 하나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심은 당심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당심도 평정심을 되찾고 탄핵의 강을 건널 것이란 설명입니다. 네, 당심도 탄핵의 강을 건널 것이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선 4강 경쟁이 한창이지만 중도 보수 진영 내 한덕수 출마설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대행은 오늘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아 안보 행보에 나섰고요.
내일은 국회를 찾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46년 만에 시정연설에도 나섭니다. 한대행의 광폭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선 대선 출마로 기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았습니다. 한대행은 예비역 육군 병장이라며 군번까지 읊으며 자신을 소개해 부대원들에게 큰 박수와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어 제이미 어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과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당부했습니다. 한대행의 행보는 미국과의 통상협의를 앞두고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며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내일 한대행은 추경안 협조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지난 1979년 최규하 전 대통령이 권한대행으로서 연설을 한 이후 46년 만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연설문에는 추가 경정 예산에 관한 국회의 협조 요청에 관한 내용만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대행은 출마설에 답을 내지 않고 있지만 광폭 행보를 두고 사실상 대선 행보와 다름없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런 한덕수 권한대행의 광폭 행보와 함께 한덕수 대행이 대권 도전에 나선다면 언제 나설지가 관심입니다. 우선 최상무 부총리가 관세 협상에서 돌아오는 날은 오는 27일, 그리고 공직자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입니다. 출마한다면 이 일주일 사이 사퇴가 유력하겠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은 공직자 사퇴 시한 하루 전날인 다음 달 3일인데 국민의힘의 입당에 경선을 치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대행이 나선다면 창당보다는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대행 중심으로 텐트를 먼저 친 다음 반 이재명 세력을 규합해 소위 빅텐트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과정은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까지 맞춰야 구상대로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작 김문수 후보를 제외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모두 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부정적입니다. 나아가 홍준표 후보는 한대행에 대해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빅텐트 대상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빅텐트를 둘러싼 정치권의 동상이몽, 정태진 기자가 이어갑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제로로 보고 반면 빅텐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꼽았습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빅텐트를 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아닐까 하는 전화 왔습니다. 빨리 경선을 끝내라, 그런 이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모욕주기이자 2차 가해라며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는 부정적이지만 연정에는 긍정적입니다. 지지선언만 해주고 힘을 이렇게 우리 쪽에 밀어줘도 사실 같은 정부 사람이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예비후보는 한대행 자출론 자체가 해당 행위란 입장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금 관세 전쟁의 상황에서 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하고 계시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정치 원로들을 중심으로 한대행이 적임자라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그 대행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떤 후보자보다도 경쟁력이 있다. 가장 낫다. 70-80%는 일단 왔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유일하게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면 당연히 단일화를 제안할 것이라며 빅텐트로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번 주말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막판 경쟁이 한창입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강원과 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굳히기에 나섰고 김경수, 김동연 예비후보는 각각 호남 공약과 간병 국가 책임제 공약 발표로 뒤집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토론회에서도 격론이 펼쳐졌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예비 후보는 내란 종식을 앞다퉈 내세웠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 이재명 후보는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각각 특검과 개헌을 부각했습니다.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이런 건 꿈도 못 꾸게. 그 특검에 의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수사해서 진상을 조사한 다음에 책임자를 처벌해야. 개헌이야말로 계엄을 또는 내란을 한 구조로 종식하는 가장 큰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주도권 토론이 시작되자 김동연 후보는 개헌을 고리로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개헌은 새 공화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위한 절차에 바로 돌입. 개헌된 그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김경수 후보는 독주 중인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우기보다는 유권자들을 향한 읍소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씨앗 종자는 남겨두는 그런 현명한 농부의 마음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 김경수에게 투표해 주시기를. 민주당은 모레 경선 주자들 간 3차 토론회와 주말 순회 경선을 거쳐 오는 일요일 최종 후보를 가립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예, 정치톡톡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국회팀 표선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표 기자, 일단 각 당의 경쟁이 치열한데 아무래도 컷오프까지 있었던 국민의힘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홍준표 두 후보가 웃으면서 만났네요. 네, 내일 있을 토론회를 앞두고 누가 누구를 토론 상대로 지목할지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예.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한동훈, 홍준표 두 후보가 서로를 지목하면서 다소 어색한 조합이 완성됐습니다. 예. 며칠 전 홍 후보가 한 후보를 향해서 키높이 구두, 보정 속옷 착용했냐 같은 인신공격성 질문을 하면서 낯뜨거운 토론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두 사람 오늘은 논란을 의식한 듯 서로 같이 토론하자고 사전에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할 말이 많잖아요. 네. 매력 있는 분이시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긴장해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장난꾸러기겠죠? 예, 국민의힘 끝장 토론이 지금 관심이었는데 이렇게 서로 짝대기를 보냈는데 안철수 후보를 지목한 후보는 없었나 봐요. 네, 안 후보를 지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이 결과를 두고도 은근히 신경전 벌이더라고요. 특히 홍준표 후보의 이 발언에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나 안철수 후보가 내 지명해 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안 하대요. 그 이유는 어떻게 돼요? 응? 만만하니까. 제가 할 말을 먼저 하셔가지고. 실제 토론이 얼마나 치열할지 벌써부터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정치권 화제가 된 국민의힘 경선 토론, 민주당에서도 한마디를 했다고 하는데 꽃게에 비유를 했어요. 네, 상대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에 민주당은 막장 배틀이라면서 견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꽃게인가요? 오늘은 4강으로 좁혀진 국민의힘 후보들을요, 꽃게에 비유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 굳이 뚜껑을 덮지 않아도 개들은 이 광주리를 탈출하지 못합니다. 한 마리가 광주리를 탈출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면은 남은 꽃게들이 그 다리를 잡아 끌어내리는 것이죠. 남이 성공하는 모습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현상인 크랩 멘탈리티라는 심리학 용어를 차용한 겁니다. 예. 서로 물고 뜯는 악의 다툼 끝에 공멸하는 게 국민의힘 경선이 될 거라는 다소 수위가 센 비판이었는데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웃음과 함께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런 4강 후보 압축에도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설에 묻힐 거라는 평가절하석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좀 독특한 것은 스스로 던진 한덕수 단일화로 인하는 프레임 때문에 스스로 자기 경선을 죽이고 시작한 거거든요. 예, 마지막은 오랜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죠. 네, 그렇습니다. 허은하 전 대표가요. 그런데 오늘 개혁신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군요. 허 전 대표는 이준석 의원과 당이 사당화되고 있다고 싸우면서 개혁신당 내홍 사태를 빚었었죠. 본질은 간단합니다. 저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 의원의 상황 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저한테 상황 정치한다 그랬는데요. 격해진 것 같은데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싸움의 결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허 전 대표. 오늘 이준석 의원을 향해서 이 사람과 닮았다며 작심 비판하더라고요. 이준석은 윤석열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더 교묘하고 더 철저하게 정당을 사유화했습니다. 허 전 대표 무소속으로 이번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표선우 기자였습니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안치된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대중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일반인 조문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바티칸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내부에 운구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신 앞에 일반 신도 조문객들이 다가가서 고개를 숙이고 조문합니다. 일반인 조문은 사흘간 진행됩니다. He was a father of the church and he was a model of sanctity for me, of holiness. 목관에 누운 교황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예복을 입고 양손에는 묵주를 쥔 모습이었습니다. 선종 이후 거처인 산타마르타의 집에 안치됐고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례식이 엄수될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됐습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장례미사에는 전 세계 총대주교 추기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교황이 안치된 성 베드로 성당 앞 광장에는 전 세계 신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공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 바티칸은 전 세계에서 250만 명 이상의 추모객이 찾을 전망입니다. 일찌감치 숙소가 동났다는 소식에 이들을 위해 텐트촌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 전 늙음을 두려워 말라,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무언가의 시작이라고 쓴 글을 공개했습니다. 차기 교황 선출을 목전에 두면서 한국인으로는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차기 교황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며 또 한 번의 비유럽권 출신 교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장식 없는 소탈한 목관에 안치됐습니다. 교황의 뜻에 따라 장례 절차도 관서화됐습니다. 교황이 남긴 재산은 14만 원 정도로 생전에도 청빈한 삶을 실천했습니다. 한여애 기자입니다. 빨간 천으로 윗부분만 두른 소박한 나무관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안치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겹짜리 목관에서 영면에 들게 되는데 역대 교황들은 세 겹으로 된 삼중관을 사용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생전 교황의 뜻에 따라 조문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시신은 관 없이 허리 높이의 단상 위에 비스듬히 눕혀졌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닥에 관이 놓인 상태에서 조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안식처도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바티칸 외부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을 선택했습니다. Y como siempre le prometí a la Virgen, ya está preparado el lugar. Quiero ser enterrado en Santa María Mayor. 교황은 평생 검소한 삶을 실천했습니다. 교황이 남긴 재산은 $100, 14만 원 정도로 평생 청빈한 삶을 이어가겠다는 가난 서약을 하고 무보수로 봉사했습니다. 추기경 당시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교황 즉위 후에도 바티칸 내 화려한 교황 전용 관절을 마다하고 교황청 사제들의 기숙사에 머물렀습니다. Das hat gezeigt, wo mit diesem Haus gestorben ist und wollte nicht in dieser Papstwohnung leben, aber zusammen mit den Menschen. 교황의 상징인 금십자가 대신 낡은 철제 십자가를 목에 걸었던 교황은 세상을 떠날 때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MBN 뉴스 한예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 공격하고 태연하게 흡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고 도로를 가로질러 마트로 걸어갑니다. 이후 한 여성이 마트에서 나오는데 뒤따라 나온 남성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남성은 쓰러진 여성을 몇 차례 더 공격하고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의 한 마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장을 보던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환자복 입은 분이 가게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3번인가 4번인가 그 문을 범행 직후 마트 과자 더미에 흉기를 숨긴 A씨는 태연히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그대로 체포됐습니다. 경찰들이 왔었어요. 바로. 근데 이제 경찰한테 하는 소리가 잠깐만 담배 한 대만 피우고 갈게. 피해를 입은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마트 직원 40대 여성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 전 이곳 마트에 있는 소주를 한두 병 집어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진열된 상품의 포장지를 뜯어 범행 도구로 사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A씨가 정형외과에 입원한 상태였는데 당시에는 정상으로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신병력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살인 피의자가 차 안에서 나오지 않고 4시간 동안 버티자 결국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자동차 창문을 깨고 테이저건을 쏘면서 피의자를 제압하기까지 정확히 7초면 충분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차량을 둘러싼 경찰 특공대원 6명이 기습 작전을 시작합니다. 한쪽 편에서는 창문을 깨면서 동시에 열려있던 반대쪽 문에서는 테이저건을 쏩니다. 운전자를 빼내 수갑을 채우기까지 7초면 충분합니다. 살인 혐의를 금고 체포하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운전자 50대 A씨는 지난 21일 밤 인천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였습니다.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으로 도주한 A씨를 향해 경찰은 차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경찰 특공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런 한적한 2차선 도로 한켠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과 4시간 동안 대치했습니다. 목에 칼을 대기 때문에 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테이저건을 발사했던 겁니다. A씨는 말다툼 끝에 여성을 살해했다고 진술했고 신병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대전 도심에서 신호 위반은 물론 중앙선 침범에 역주행까지 하며 도주극을 벌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16살 청소년이었는데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친구한테 빌려 타고 다녔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도로입니다. 오토바이가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달립니다. 이를 본 순찰차가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습니다. 수차례 정차 명령에도 오토바이는 역주행하며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골목길을 요리조리 빠져나와 중앙선을 넘자 달리던 차량들도 깜짝 놀라 멈춰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 급커브를 하고 뒤쫓던 순찰차는 주차된 차량과 충돌할 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도주 오토바이는 대전 도심에서 10분 동안 3km 넘게 난폭 운전을 하며 경찰과 아찔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오토바이가 편도 4차로 도로에 진입하자 순찰차가 시속 130km 이상으로 달려 앞을 가로막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운전자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지 1년도 안 된 16살 청소년이었습니다. 친구한테 빌린 무등록 오토바이는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욕도 하고 인적사항도 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 후에는 순순히 응하는 모습을. 경찰은 해당 청소년을 난폭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내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이 고위급 2대2 통상 협의를 진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과연 어떤 요구 리스트를 들고 나올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옆 재무부 청사에 놓인 협상 테이블에는 미국의 요구 리스트가 길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3가지로 예측되는 가운데 먼저 연간 5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과 같은 비관세 장벽 해소와 막대한 알래스카 LNG 개발 투자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중국산 부품과 제품의 우회 수출 차단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원스톱 쇼핑 방식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회담에 등장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You know,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So it will be one of the things we discussed. 이처럼 통상과 안보, 에너지까지 모두 포함된 중대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 정부 대표단도 속속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닌 한미동맹 강화라는 더 큰 의제로 미국 측을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 관심사항을 저희가 경청하고 또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관세 협상은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에게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다음 주 한국을 전격 방문합니다. 국내 재계 인사를 두루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부터 장남과 친분을 맺어온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초청한 겁니다. 실제로 정 회장은 국내 재계 인사 중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무도회에 모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시켜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방안은 그간 국내 기업들이 정 회장에게 트럼프 행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트럼프 주니어가 국내 주요 기업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삼성과 SK, 현대차 등은 트럼프 주니어 방안과 관련해 일정이 정해진 게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뤄지는 방문이지만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을 만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마쿠 실세 방안이 한미 경제 협력과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석 달 전보다 1%포인트 떨어진 1.0%로 발표했습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높은 수출 의존도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월 전망보다 0.5%포인트 낮춘 겁니다. The surge in policy uncertainty is a major driver of the economic outlook. If sustained, the increase in trade tensions and uncertainty will slow global growth significantly. 그런데 한국은 이보다도 성장률을 더 낮췄습니다. 1%로 석 달 만에 1%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줄줄이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지만 우리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해도 한국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건 멕시코와 태국 두 나라뿐입니다. 높은 수출 의존도에 비상계엄과 탄핵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장기화된 고물가 여파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요. 수출마저 만약에 둔화된다 그러면은 아마 경기 성장률이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IMF는 미국 관세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경우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세계는 물론 우리 성장률의 상승 여지는 남겼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한 달 전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 재지정한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는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목동과 여의도 등지의 재건축 단지는 신고가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재건축 추진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지난 15일 전용 115제곱미터가 30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2주 전보다 실거래가가 1억 7천만 원 높아진 금액입니다. 피부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한쪽에 나와있던 게 팔려버리면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1년간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론 관망세가 커지면서 거래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이후 이들 4개구에 대한 아파트 매매량은 58건에 그쳤습니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매매가 전무했는데요. 직전 한 달간 거래량이 2,800건인 것에 비하면 거래 절벽 수준입니다. 거래 위축이 길어지자 문을 여는 공인중개사 수도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는 2,700명대에 그쳤는데 특히 1월 871명으로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세 사기랄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각종 규제는 강화되고 그만큼 거래 절벽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폐업 숫자가 늘고 개업 숫자는 줄어드는. 국민 자격증으로 불렸던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도 크게 줄어 지난해 14만 8천 명으로 7년 만에 처음으로 2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인도 유명 관광지에서 이슬람권 무장단체의 총기 난사 테러로 최소 26명이 숨졌습니다. 생존자들은 경전을 못 외우면 총격을 쐈다고 증언했는데 희생자 대부분 비이슬람교도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거진 숲과 푸른 잔디가 어우러진 초원에 난데없이 총소리가 들립니다. 영상 속엔 총에 맞아 쓰러진 듯한 사람들과 괴성을 지르며 뛰어가는 이들도 보입니다. 현지 시각 22일 인도 북부 카슈미르의 대표 휴양지 바이사란에서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तो हमने पीछे दो फायर दे सुने हैं लोग जमा हो गए हैं हमने ऊपर इसी के साथ ही फायरिंग शुरू हो गया है. 총격 사건으로 최소 26명이 숨졌는데 대부분 남성과 비이슬람교도로 전해집니다. 당국은 희생자 대부분이 인도 관광객이지만 아랍에미리트와 네팔 국적의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존자는 아버지에게 이슬람 구절을 외우라고 했지만 못하자 아버지를 3번 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 지역에 대한 인도 통치를 반발하는 무장 세력 테러로 규정했는데 실제 카슈미르 저항운동이라는 무장단체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ये देखा जाएगा कि ये वाकया कैसे हुआ है तो मुझे लगता है इकट्ठे रहने की जरूरत है पुरअमन रहने.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다 급히 귀국한 모디 인도 총리도 극악무도의 행동에 배후에 있는 자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테러를 규탄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카슈미르 지역은 1947년 영국에서 독립했고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나쁜 부모의 민낯을 들여다봅니다. MBN 연중기획 당신을 닮은 아이 2번째 시간입니다. 필리핀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 태어난 코피노 문제는 이 해외 시민단체에도 눈여겨볼 정도인데요. 이들이 바라본 한국인의 모습, 국제 망신이 우려될 정도로 낯뜨거웠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he's a very sweet, bright and affectionate child. Her mother, who is desperately poor, had sold her shortly after her birth. 올해 4살이 된 코피노 얘기입니다. 아이를 홀로 키울 자신이 없던 엄마는 이슬람계 미국인에게 딸을 인신 매매했고 필리핀 사회운동가의 신고로 극적 구조됐지만 여전히 구호시설을 전전하는 신세입니다. 이런 기구한 사연은 호주의 시민단체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DNA 추적으로 필리핀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주는 단체 대표는 이 한국인 아버지도 쫓고 있습니다. And not surprisingly, in the slum areas, you're seeing more and more kids who have very obvious Korean features, who are obviously the children of Korean fathers. 필리핀 관광객 10명 중 3명은 한국인,
코로나19가 잠잠해진 뒤 급증했는데 거리에 나앉은 코피노들이 더 늘어난 이유로 지목됩니다. 특히 아이가 생겨도 경제적 책임을 외면하는 성향 탓에 현지에선 반한 감정까지 싹 텄습니다. They say that Korean sex tourists, as well as being younger, tend to be less wealthy and therefore less financially generous than Westerners. They say they get paid. 유관부처도 문제 해결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 이 단체는 한국이 국제 협약을 통해 양육비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민감한 비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실상 코피노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문제라고 책임을 같이 인식하고 국가와 정부와 또 민간이 함께 상호 협력하면서 한국 밖이라 더 무책임한 부모들, 이 당국도 손을 떼면서 우리 모두의 자화상으로 비춰질까 우려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SOS 국민 안심 서비스를 아시나요? 범죄나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위치나 음성 혹은 영상을 수사기관에 보내주는 스마트폰 기능입니다. 보급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위급 상황에서 사용하기에 복잡한 작동 방식은 더 문제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소원의 한 장면입니다. 아저씨 우산 좀 씌워줄래? 긴급 SOS 국민 안심 서비스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과 소방의 도움을 받고자 지난 2012년부터 보급됐습니다. 범인과 맞닥뜨렸을 땐 평소처럼 전화를 하기 곤란해서인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자동 탑재된 기능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전원 버튼 5번만 누르면 신고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급이 시작되고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시민들은 처음 본 것처럼 신기해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예 모르는 거 아니야 그거를. 그럼 그거를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위급할 때 사용하기엔 작동 방식이 복잡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지 않고 전원 버튼 5번, 통화 아이콘 드래그까지 할 정도로 침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5번인지 6번인지도 헷갈릴 뿐더러 그때 그 순간에 5번을 못 누를 것 같아요. 떨려서. 초고속 산불 발생 지역의 거동 불편자가 구조 신호를 보낼 때도 유용하지만 산속에선 GPS 오차가 심한 데다 통신망이 파괴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지난 2012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고정석 사건을 예방하고자 보급했던 만큼 전시행정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최근 건강이나 피부 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케어 기기들을 혁신 기술로 활용해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자기장을 몸에 침투하는가 하면 AI 기술로 피부 점수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한의원. 최근 이곳은 한의원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헬스케어 기기를 통증 치료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결리는 환자들에게 침이나 부항 같은 전통적 치료에 더해 펄스 전자기장을 적용한 보조 치료를 선택한 겁니다. 인체 세포와 조직에 미세한 자기 자극을 주어서 세포 기능을 활성시키고요. 자극의 강도라든지 깊이를 환자의 상태 증상에 따라서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병행 치료에 환자들의 회복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침 맞기 전에 맞으니까 안에 시원한 것 같네요. 근육이 좀 풀어진 것 같고. 또 다른 업체는 AI가 맞춤형 피부 관리를 제한하는 미용기기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기기로 제 피부를 측정하자 AI가 즉시 피부 점수를 분석하고 필요한 관리를 진행합니다. 단순 사진 촬영으로 피부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AI가 다른 사용자와의 데이터를 비교해 정량적이고 지속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전용 앱에서 피부 점수와 사용 주기 그리고 개선 추이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음으로써 본인의 피부 상태를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 기술을 활용한 케어 기기의 진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온나무 수액을 이용한 오칠과 조개 껍데기로 만든 자개. 동아시아의 익숙한 전통 공예 기법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작가에겐 실험의 재료가 됩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오칠 대가의 전시에 심가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반복되는 무늬처럼 굳어버린 마음과 다시 빛을 향해 뻗어나가려는 열망. 엇갈린 두 가지 욕망이 오칠된 자개 작품 하나에 함께 담겼습니다. 둘을 구분지으려던 경계선은 침범당했습니다. 새벽빛처럼 매일 달라지는 내면의 빛을 비추는 박미란 개인전의 테마는 경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조개 껍데기를 활용한 전통 공예 기법인 나전은 도시적인 회색빛을 만나 살아있는 전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실용적 재료로 여겨졌던 오칠과 도자도 작가의 손끝 아래 예술로 거듭났습니다. 공예적이다라는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틀이거든요. 저는 이제 공예가이기도 하고 미술가이기도 하고 이걸 뛰어넘고 싶은, 넘어서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작가의 오랜 고민이 담긴 작품들이지만 해석은 오롯이 관객 계목. 자유로운 감상을 위해 따로 제목은 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숨결에 오늘의 감각을 입힌 박미란 작가의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인사이트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초여름 더위가 나타났지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어들며 선선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대전은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하지만 포항은 24도까지 오르는 등 동쪽 지역은 오늘보다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지만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서부와 충남, 전북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봄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전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11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아침에 12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낮에는 광주가 21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 사이에는 찬 공기가 내려와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셨습니다.